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명과 묘사적인 서술은 어떻게 다르며 묘사적인 서술은 어떤 이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는 정서적 주관적으로 쓴다면 소설의 문장은 객관적 묘사적으로 서술합니다. 그 서술한다는 것을 진술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아이고 무지하게 덥다. 아주 찐다. 푹푹 쪄. 내 80평생에 이렇게 더운 날은 처음 본다. 밖에 나가셨던 할아버지가 돌아오며 마루에 윗몸의 러닝셔츠를 벗어 던지며 말했다. 위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주관적인 설명이다. 이 설명에는 엄살이 들어있다. 사실은 덥다는 말 자체가 하나의 관념인 것이다. 그러면 그 관념을 배제하고 묘사적으로 서술을 하는 문장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덥다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더움이 느껴질 겁니다. 이게 묘사적인 서술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햇볕이 마당에 쏟아지고 있다. 담 위로 기어 올라가는 호박 덩굴의 잎사귀들이 뜨거운 물에 데쳐 놓은 듯 축 늘어져 있다.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들어온 개가 그 호박 덩굴 잎사귀들처럼 혀를 늘어뜨린 채 마루장 밑 그늘로 들어간다. 바람 한 점 없다. 감나무 잎사귀들 하나 흔들리지 않는다. 선풍기를 틀지만 그 바람도 더운 바람이다. 등에 땀방울들이 벌레가 기어가는 듯 스멀스멀 흘러내린다. 평소에 냉방 바람을 싫어하시던 할아버지가 아가, 거실 찬바람 기계 좀 틀어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상이 예문인데 위의 문장은 객관적인 묘사적인 서술이다. 덥다는 말 한마디 사용하지 않고 무더위에 대하여 엄살 부리지 않고 독자에게 무더운 분위기를 그대로 안겨주는 것이다. 소설적인 문장을 쓴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입니다. 사전을 열어 어떤 단어의 뜻풀이를 읽어보면 그것은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뜻풀이하는 투로 글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고독하다 하고 쓴다면 이것은 설명입니다. 고독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관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독하다는 말 한마디에 쓰지 않고 어떤 한 아이가 어떻게 고독한가 하는 그것을 묘사적으로 하는 문장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 올 때 혼자서 오곤 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뚜껑을 완전히 열지 않고 왼손으로 반쯤 열고 밥과 반찬을 젓가락으로 집어먹는데 입에 든 것을 씹어먹는 동안은 뚜껑을 닫아둔다. 도시락 내용물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청소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혼자 마룻바닥을 닦았다. 쉬는 시간에는 혼자 멍히 허공을 쳐다보곤 하고 하교할 때는 혼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교문을 나서곤 한다. 요즘은 학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식을 해주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오래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는 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뚜껑을 열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 집어먹고는 이렇게 좀 폐쇄적인 그런 고독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위의 글은 외로운 그 아이의 고독한 학교 생활 모습을 묘사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묘사적인 서술은 보이는 그대로를 그림 그리듯이 진술하는 것이다.
묘사적인 서술 예문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차원 높은 수필 한 대목인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적으로 썼는지 한번 이 묘사적인 서술 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깨비와 더불어 사는 동안 나는 그놈의 감각으로 느끼고 그놈의 머리로 사유하고 명상한다. 그놈 때문에 나의 삶은 바뀌었다. 서울에서 보대끼며 살다가 낙향하여 토구를 마련하고 그 집들이를 한 첫날 밤에 자기 혼자만 아는 어떤 시공인가를 휙 다녀온 나의 도깨비가 야, 우리 거래를 하자 하고 나에게 말했다. 무슨 거래를 하자는 것이냐 하는 나의 물음에 그놈이 말했다. 파우스트도 말년에 악마하고 거래를 했지 않느냐. 죽은 다음에 영혼을 악마에게 주기로 하고 젊음을 새로이 받는 너도 파우스트 영감처럼 우리 도깨비 나라의 은행에 내 영혼을 저당 잡히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대출해다가 토굴에서 바라보이는 바다의 모든 것, 그 너머로 가로지른 육지, 떠오르는 달과 해, 가을 풀밭의 들꽃 같은 밤하늘의 초롱초롱한 별들, 바다에 끼는 안개, 흐르는 구름, 바람, 초온된 넋처럼 내리는 하얀 눈송이들, 물새들, 고기들, 농토를 일구고 사는 농부들, 바다의 어부들, 검은댕기 두루미, 해오라기, 먹황새, 도요새, 물대새, 갈대밭에 둥지를 틀고 사는 개개비, 앞산 뒷산에 사는 꽁, 밤에 오는 부엉이, 그것들을 다 사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라. 물론 내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 도깨비 나라로 내 영혼을 수습해 간다는 조건이다. 그놈의 뜬금없는 제안이 마음에 들어 그래 좋다 하고 말했는데 그놈이 조건이 있다 하고 말했다. 무슨 조건이냐니까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고 이 토굴 안에 깊이 너를 가둔 채 이때껏 읽지 못한 책들 찾아 읽어내기, 시를 쓰는 일에 팍 미쳐버리겠다는 조건이다. 하고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딴청을 부렸다. 내가 흔쾌히 그 조건대로 하겠다고 했으므로 흥정은 곧바로 이루어졌고 그놈이 가져다준 돈으로 토굴에서 보이는 남해바다 주변의 우주를 사버렸고 나는 일약 등량만 바다 일대의 우주 주인이 되었다. 이리하여 우주의 주인이 된 나는 섭동의 삶을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야 한다. 섭동은 천체 속에서 사는 별들이 자기 궤도에 따라 흐르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천문학 용어이다. 박새가 날아와서 나목이 되어 있는 공작 단풍나무의 가는 가지에 앉아 나와 눈을 맞추며 비하고 울고 나서 그 가지를 걷어차고 천공으로 날아간 다음 그 가지의 미세한 흔들림에 내가 어질어질 흔들린다. 음악을 틀어놓고 도깨비와 춤을 추다가 바다로 나가는데 한 노인이 등산 가시는가 하고 묻는다. 이 노인은 산책이라는 말과 등산이라는 말을 구별 못하는 모양이다. 하고 나는 생각했는데 파도 앞에 선 채 문득 생각했다.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산이 해산이고 나는 날마다 한 차례씩 그 산을 오르므로 등산 가시는가 하고 말한 그 노인은 나의 삶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고 나는 깨달았다. 토굴에 나를 가두고 늙어가면서 터득한 지혜가 유마거사처럼 칭빙하고 살아가자는 것이다. 주사 선생도 늑바탕에 들어 유마처럼 살았으므로 그의 벗들은 그를 조선의 유마라고 불렀다.
그런데 유마는 방을 텅 비우고 문병객을 맞았는데 나는 지저분한 책이나 생활용품들을 방 여기저기에 늘어놓고 쌓아놓고 산다. 버리지 못하는 집착 때문이다. 여기까지 좀 장황하게 읽었는데 도깨비하고 나하고 사귀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톡을 밖으로 나오니까 박새가 날아와서 공작나무에 앉았다가 공작나무를 걷어차고 나가니까 그 나무가 흔들렸는데 미세한 그 흔들림이 나를 흔들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묘사한 겁니다. 도깨비와 나의 삶을 묘사했어요. 이 묘사한 이 속에 나의 절대고독의 삶이 보이는 겁니다. 들어있는 겁니다. 도깨비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도깨비와 내가 대화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문을 읽으면서 이 도깨비하고 나하고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독자로서. 박새를 바라보고 내가 느낀 그것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는 묘사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묘사적인 서술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묘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세상을 살고 그 세상 사는 것을 이와 같이 에세이로 묻는다든지 시로석을 풀면 좋은 시인, 좋은 수필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